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72페이지 11번 분묘기지권입니다. 민법에서 관서법상 인정되는 물건이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두 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우리 중개실무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우리 전통관습을 그대로 지금 판례가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나무 땅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묘를 설치했으면 그 묘를 이제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동그라미 1번 의의를 보면 조상 숭배의 전통적인 윤리관에 따라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해서 판례가 관서법상 특수지상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역권에 유사한 물건이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특수지상권이라고 했죠. 특히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분묘기지권 존재 유무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 밑에서 보면 묘가 없는 것 같아도 산에 올라가 보면 거의 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묘를 이장할 건지 안 할 건지 특약으로 미리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기역에 보면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주인 동의받고 묘를 설치하면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 소유 토지에 즉 땅 주인 동의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효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효취득의 대상은 종손입니다.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남한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차남이나 막내한테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 놓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이장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시효취득과는 달리 지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취득의 경우에만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시방법입니다. 공시방법은 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서법상 등기부에 공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통관습에 의하면 묘가 있다는 걸 알려면 이렇게 봉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평평하게 평장을 하거나 암장을 하면은 평장이나 암장의 경우에는 암매장이라고도 하죠. 암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살인사건 나면 암매장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고요. 평장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보니까 평장이더라고요. 평평하게 돼 있고 그 위에 돌만 하나 얹어 놓았습니다. 이런 게 평장인데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묘 같은 경우는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보존묘지로 지정이 돼서 영구무한히 존속될 수는 있습니다. 원래 지금 우리 묘는 30년간만 매장할 수 있고 1회에 하나여 30년 연장할 수 있거든요. 60년밖에 안 되는데 이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이렇게 관서법상 공시방법은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분묘기지권의 범위입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 하면 X입니다. 분묘기지는 봉분의 밑바닥 즉 기저 부분을 분묘기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그래서 봉분 앞에 있는 것을 상석, 옆에 세우는 것을 비석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사회 통념상 판단합니다. 사성이란 봉분 뒤에 이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서 약간 불룩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죠. 여기까지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 분묘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 묘지는.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반드시 30제곱미터까지만 인정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딱히 그래서 면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5번 지료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고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을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자기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해 놓고 아무런 특약 없이 매매를 했을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시효 취득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6번 존속기간인데 존속기간도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0년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장 60년인데 분묘기지권은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된다는 게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 중인데 앞으로는 아마도 내년쯤은 이 분묘기지권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남의 땅에다가 몰래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이 지나버리면 분묘기지권이 생기고 지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묘 이장도 안 해도 되고 공짜로 계속 영구무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죠? 옛날에 우리 전통관습은 조상들, 죽은 사람들, 조상들을 숭배해야 된다는 그런 전통관습도 있지만 지금은 또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영구무한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만약에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한 5년만 지나버려도 이게 산인지 묘인지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봉분이 없어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7번 새로운 분묘의 신설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새로 뒤에 사망을 하신 부인을 쌍분 형태로, 쌍분은 봉분이 두 개 있는 것을 쌍분이라고 하죠. 쌍분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묘를 이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즉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가 273페이지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판례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그 동그라미 5번 판례가 뭐냐면 동일 종손이 소유 관리하는 여러 개의 분묘가 집단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종손이 그 일단의 전 분묘를 보존 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유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건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분묘기지권은 그 집단된 전 분묘의 보존 수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보존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도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 개의 분묘가 집단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옛날에 뭐 가족묘지처럼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이 전체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면 그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이 밖으로 이장하는 건 안 되고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이장하는 건 안 되지만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장되고 옆으로 이장되어 가지고 이제 공터로 더 이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면 이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뭐 지금 현실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판례가 101번지, 102번지가 있는데 101번지를 소유권을 취득해 가지고 자기 땅인 줄 알고 여기에다가 묘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 땅인 줄 알고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말이죠.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말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관습법상 물건인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되는 거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건 아닌데 이 남의 땅에다가 자기 땅인 줄 알고 분묘를 설치했다면 그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즉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법정 저당권이 있습니다. 토지 임대인이 이 법정 저당권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민법에서도 거의 잘 안 나오죠.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압류 등기 시 법정 저당권을 성립하게 된다.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없어도 압류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2년 차임채권, 토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봐야 되겠죠. 토지를 임대해가지고 거기에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해서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한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13번 미공시 중요시설 물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권리관계죠. 권리관계인데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는 당연히 설명해야 되고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공시 예를 들면 상속, 공용수용, 판결, 경매 이런 것들은 등기에 공시되지 않아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예, 사망을 하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 소유입니다. 민법 187조에 의해서. 따라서 중개상물이 위의 경우와 같이 미공시 상태로 있어 소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소유관계가 아니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관계, 주택임대차도 보통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공시 중요시설의 표시인데 예를 들면 뭐 조명시설이라든지 정원수, 정원석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실은 확인하지 않아도 민법의 일반 원칙은 있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주택에 주택을 매매했으면 그 전원주택에 있는 정원수나 정원석도 당연히 같이 매매한 걸로 봅니다. 다만 특약으로 나무는 뽑아가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뽑아갈 수 있겠죠. 그렇게 특약을 맺으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깎아야 되겠죠. 나무 가격을. 자, 그 다음에 275페이지 14번 소유관계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민법에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소유하는 거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등기된 법인이 소유하면 법인 단독 소유죠.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 소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습니다. 인적 결합 형태가 가장 약한 게 공유, 그 다음에 합유, 가장 강한 게 총유가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어떠한 부동산이 이렇게 A, B, C가 공유로 되어 있다면 A가 자기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 지분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나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합유는 합유 지분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민법상 조합, 재산 이런 것들이 합유인데 예를 들면 딸기 영농조합 이런 게 합유입니다. 그래서 딸기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A, B, C가 같이 딸기 만약에 박스 이런 걸 공동으로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상속도 되지 않죠. A의 상속인이 나는 딸기 농사 안 짓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합 해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합 지분은 상속도 되지 않고 지분만 팔아먹으려고 하더라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총유는 뭐냐 하면 종중, 문중, 교회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즉 등기된 법인이 소유하면 법인 단독 소유고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이 소유하는 게 총유입니다.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이 없다고 했죠. 자연인은 출생을 하면 어머니의 자궁과 분리되면 자연인이 됩니다. 권리 능력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만 비로소 법인이 됩니다.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을 우리는 총유라고 합니다. 이 소유 형태의 구체적 기준은 이제 민법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거래 예정금액,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인데 양가로 1번 거래 예정금액이 있네요. 거래 예정금액. 의뢰 금액이 있고요. 의뢰 금액, 의뢰 가격, 의뢰 가액 똑같습니다. 이걸 호가, 입지 제질 때까지 부르는 가격, 받고 싶은 금액을 의뢰 금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또는 거래 예정 가격 같은 말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 다 같은 말인데요. 거래 예정 가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일종의 시세가 되겠습니다. 시세.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을 말하는 거죠. 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의뢰 금액 또는 의뢰 가격을 기재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의 기재사항입니다. 기재사항.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역시 서식의 기재사항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 시세인데 시세는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입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이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보면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 기재 방법에 보면 중개 보수는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거래 예정 금액
2라고 하겠습니다.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 이렇게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 우리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 시세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확인설명서 기재 요령에는 중개보수를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법이 잘못되어 있어도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 조문에 있는 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7가지가 있었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검이라고 했죠. 특상태 조건 공검. 특상태 조건 공검.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지목 등이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공시지가, 단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의 경우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 가면은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게 아니라 의뢰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을 기재하는 것은, 실제 거래 가격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암기를 해야 되죠.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라고 했습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재한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실거래가 신고사항, 실거래가 등의 신고사항입니다. 9가지 신고사항이 있죠.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변경할 수 있죠. 거래 가격. 지분 변경, 도면 가기 해가지고 거래 가격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가격은 실거래 신고를 해놓고 가격이 변경됐으면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암기를 했죠. 정정 신청에는 보면 거래 가격은 없습니다. 정정 신청, 주소지, 종사 이렇게 했죠. 정정 신청은 안 되는데 변경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 따라서 의뢰 금액은 받고 싶어서 부르는 가격 호가고요. 거래 예정 가격은 시세입니다. 거래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인데,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왜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격을 확인 설명하라고 하겠어요?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죠. 우리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시세가 5억짜리인데 만약에 8억 팔아달라고 내놓으면 의뢰인이 8억 팔아달라고 하면 개업공개사는 접수는 합니다. 의뢰 접수는 하지만 매수인이
이거 얼마 합니까? 물으면 8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좀 비싸게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국민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시세를 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같은 말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종전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이를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도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76페이지 4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인데 우리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9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확인 설명해야 될 9가지 중에 우리 기본적인 사항 했고요. 권리관계 했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했고 이제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개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이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뭘 보고 설명하냐면 277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278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은 그 2번에 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 자치법규라고 하면 조례가 되겠죠. 조례에 따라서 지역, 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약 350개 정도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부하지 않는 예를 들면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 여러분들 공법에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보정권역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여기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이런 걸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은 청소년 유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호텔 같은 거, 모텔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는 절대정화구역이죠. 그리고 학교 담장으로부터 200m는 상대정화구역인데 절대정화구역은 절대 안 되고요. 상대정화구역은 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긴 한데 사실상 동의받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시험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공법상 이용제한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약 10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350여 개 중에서. 그리고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나타나는 것만 설명하면 된다. 이것도 역시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거래 규제가 있는데 공법상 거래 규제는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래 규제입니다. 거래 규제는 뒤에 또 자세하게 개별법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5번 맨 밑에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설비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뒤에 서식이 나오니까 다시 자세하게 보기를 하고요. 280페이지 성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6번 벽면 및 도배 상태, 7번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그 다음에 8번 입지 조건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입지 조건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학교 등과의 근접성, 3번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세에 관한 사항, 조세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보면 지금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3개만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지세 같은 경우는 설명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인데 확인설명서 서식을 먼저 286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개 서식이 있는데요. 28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1의 서식이 주거용입니다. 그리고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286페이지 그러면 주거용인데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뭐냐면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암기는 6가지 공통적 기재사항,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대권, 금세, 실수입니다. 대권, 금세, 실수 6가지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이 6가지가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우리 서식을 보면 286페이지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 3번 아니고 공통적 사항을 보면요. 금세할 때 7번 거래 예정금액, 8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9번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수가 중개보수 산출 내역입니다. 13번 중개보수 산출 내역, 대권, 금세, 실수 이 6가지가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이의 서식에도 보면 나와 있죠. 289페이지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보면은 6번 거래 예정금액, 7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그 다음에 11번 중개보수 산출 내역, 대권, 금세, 실수, 8번을 안 했네요. 8번 실제 권리관계 이렇게 6개가 공통적 기재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의 서식 보겠습니다. 4의 서식 292페이지 4의 서식에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6번 거래 예정금액 등, 7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8번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9번 중개보수 산출 내역, 대권, 금세, 실수 이 6개가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서식을 285페이지에 보면은 서식을 비교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이 서식에서 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적 기재사항 맨 밑에 28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대권, 금세, 실수라고 적어놨죠. 그 다음에 그 입지 조건을 보면은 입지 조건입니다.
동그라미 4번 입지 조건이 있는데요. 입지 조건은 주거용은 도대주 교판, 주거용 입지 조건에 보면 입지 조건 1의 서식 주거용은 도대주 교판, 그 다음에 2의 서식 비주거용은 입지 조건인데요. 비주거용은 도대주, 그 다음에 3의 서식은 토지인데 토지, 도대, 4의 서식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이 4의 서식엔 입지 조건이 없습니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인데 도대주 교판할 때 도가 뭐냐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인데 주거용에는 이 5가지를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주거용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만 체크를 합니다. 즉 비주거용은 교육, 판매 의료시설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도로와 대중교통만 체크를 하고요. 주차장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4의 서식에는 아예 없습니다. 입지 조건 기재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점이 1소지는 1조 소음 진동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메뉴의 285페이지 1을 보면 대상 물건의 표시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을 확인하도록 2017년부터 신설됐습니다. 주거용, 비주거용은. 토지에는 건물이 없는데 내진 설계 적용 여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이 1, 2의 서식에 신설됐고요. 2017년부터. 그 다음에 이 대상 물건의 표시와 권리관계는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4의 서식, 임목 등은 해당 사항이었고요. 입지 조건은 좀 전에 말했다시피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1의 서식과 2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3, 4 토지에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비선호시설도 주의해야 되는데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비선호시설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불호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비선호시설을 옛날에는 4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장례식장, 화장장 이런 것들인데요. 상가의 경우는 예를 들면 대형 병원은 다 그게 장례식장이 있죠. 그래서 장례식장 앞에서 장사하면 장례식장 없는 것보다는 장사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2의 서식에는 비선호시설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와 실제 권리 관계는 4개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고요.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보면 주거용은 소방의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체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비주거용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아니라 소하전, 비상벨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나 소하전 필요 없죠. 토지니까.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가 있는데요. 주거용은 벽면 및 도배 상태를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주거용은 벽면은 체크하도록 되어 있지만 도배는 체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는 당연히 임목은 도배에 없죠. 그 다음에 환경조건은 1조, 소음, 진동 이 3가지 환경조건은 주거용만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조, 소음, 진동은. 나머지 서식은 체크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모든 서식이 공통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하는 게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285페이지 보니까 맨 위에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까지를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권리관계부터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까지를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을 세부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을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